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추천해서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됐다는 우모 씨. 그런데 알고 보니 우 씨의 아버지가 권 직무대행의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 아니냐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릉 지인의 아들로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우모 씨. 윤 대통령에게 대선 당시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까지 드러나면서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황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권 대행은 어제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 씨를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역량도 충분하다며 대선 당시 캠프에서 고생해 자신이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말한 겁니다. 또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제원 전 당선인 비서실장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고 해서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나는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우 씨가 최저임금보다 한 10만 원 정도 더 받는다며 내가 미안하더라.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자신의 SNS를 통해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박성민 전 청년 비서관을 거론하며 25살 청년을 청와대 1급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공정한 채용이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우 씨의 채용이 공정한 채용이었음을 강변하고 나선 건데 논란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과 권 대행의 강릉 지인인 우 씨의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일 뿐 아니라 권 대행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민주당은 채용 농단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지역선관위원회 자녀 취업을 청탁받아 사적 채용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채용 청탁의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 대행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여부는 면밀히 따져봐야겠지만 대통령실의 채용 절차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은 약 2달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재유행의 조짐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BA.5 등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2,400여 명 늘어난 4만 1,0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약 2달 만에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겁니다. 일주일 전보다 약 2배, 2주 전에 비해서는 거의 4배 수준입니다.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건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 미국도 최근 BA.5의 확산으로 하루 평균 13만 명 넘는 환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미국 정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10월까지 재연장했고 로스앤젤레스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The only way to combat these surges of what's going on is you have to be as prudent and careful as possible. And wearing a mask has shown that you're minimizing as much as possible the spread. 일본도 5개월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BA.5에 이어 BA.2.75까지 확산하면서 대규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세계보건기구는 감염력이 강한 이들 변이가 치명률은 낮다면서도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까지 시작되면서 우리 방역당국은 공항 검역과 관광지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인천공항 등 7개 공항에 140여 명의 검역 인력이, 전국 주요 관광지에 2,500여 명의 방역관리 요원이 투입됩니다. 휴가철과 추석 연휴 기간이 함께 맞물린 7월에서 9월까지는 전국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방역관리 요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4차 백신 접종 대상이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됩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쓰이는 백신이 중증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크다며 고위험군의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코로나19로 멈췄던 다양성 축제의 장 서울 퀴어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주한 미국 대사 등 여러 외국 대사들도 참여해서 함께 차별 금지를 외쳤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이 무지개 색상으로 물들었습니다. 손목에는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스티커가 붙었고 광장에는 무지개색 깃발이 휘날립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멈췄던 서울 퀴어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이번 행사엔 주최 측 추산 약 13만 5천 명이 모여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저희 인천에서 왔습니다. 저는 충남 아산에서 왔어요. 3년 만에 개척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고 연대하고 있는 마음으로 또 참석했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 인사들의 발걸음도 눈에 띄었고 성소수자 자녀들의 부모, 중장년층도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6년 전에 아이의 커밍아웃을 받고 이 부모 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이로 인해서 너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년 중에 하루라도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유롭게 나를 표현하고 최근 부임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도 연단에서 연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I just arrived this week, but I wanted to be part of this event wherever it occurs and to ensuring that everyone is treated with respect and humanity.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종강역과 을지로 입구역 등을 거쳐 돌아오는 행진도 진행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붉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대규모 행진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 행사장 바로 맞은편에선 보수 성향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행사를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동성애 퀴어 행사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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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 충돌을 우려한 서울시는 퀴어 축제 행사를 하루로 줄이고 음란물 전시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서울광장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경찰은 58개 중대를 배치해 대비했는데 양측 참가자들이 다른 경로로 행진해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인천의 한 사립대학 건물에서 신입생이 추락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금 전 가해 남학생에 대해 성폭력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 현장에는 추모 공간이 마련됐는데 피해 학생을 애도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폭행 치사 혐의로 가해 남학생을 체포했던 경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해 남학생은 그제 저녁 8시쯤 여름학기 시험을 마친 피해 여학생을 만나 학교 근처 주점 등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선 새벽 1시 반쯤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축을 받아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포착됐습니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2시간 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3층 창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밀쳤을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넘어가기엔 창틀의 높이가 높고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경찰은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던 가해 남학생은 여학생과 계단에 함께 있었는데 실수로 몸이 밀려 떨어진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남학생의 휴대전화를 발견해 디지털 증거를 분석 중이며 추락 당시에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를 캐묻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200m 떨어진 이 학교 후문 앞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바지와 화장품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옷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가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력계 형사들로 수사 전담반을 편성한 경찰은 가해 남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숨진 학생을 추모하는 국화꽃 몇 송이가 놓였습니다. 안전이 보장돼야 되는 공간인데 이 학교라는 공간을 믿고 새벽에 작업을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사실 여기 오는데도 발걸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재학생들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학교 측과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초복이었던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복날의 보양식으로 삼계탕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고물가에 요즘은 삼계탕이 아니라 금계탕이라고 합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 삼계탕 전문점.
초복을 맞아 외식을 나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저렴한 메뉴가 17,000원입니다. 2년 전보다 2,000원이 올랐습니다. 4명이 먹으려면 7만 원 정도는 줘야 합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나 되게 체감이 너무 확 들어오니까 제가 좀 가격이 올랐어도 그냥 초복이라서 건강 챙기려고 그냥. 지난달 서울의 삼계탕 평균 가격은 14,885원, 1년 전보다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료용 옥수수 값이 급등한 탓에 주재료인 닭고기 값이 1년 전보다 25%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닭고기 외 다른 재료들도 안 오른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파는 31%, 깐마늘은 13% 등 부재료도 무섭게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에는 간편식 삼계탕이나 바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를 찾는 이가 많아졌습니다. 가격이 식당에서 사 먹는 값의 절반선이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이달 초 삼계탕 간편식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제품마다 적게는 15%에서 57%까지 늘어났습니다. 외식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지출이 많잖아요. 건강도 챙기고 그냥 가성비 챙긴다 생각하고 자주 애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최근 유가와 곡물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하반기 밥상 물가 상승은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올해와 내년 미국의 밀, 옥수수 파종 면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전쟁으로 막힌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통로를 다시 열기 위한 논의도 재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러와 초강세가 이어질 경우 수입 물가가 체감 수준까지 떨어지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나서도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방송 분야를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경찰국 설치 문제를 다룰 행정안전위의 상임위원장 자리가 마지막 쟁점인데요. 당초 재연절인 내일까지는 국회를 정상화하겠다 여야 모두 공언했었지만 한치 양보 없는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국회의장의 거듭된 중재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오늘도 이렇다 할 접촉이나 회동 없이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당초 최대 쟁점이었던 사법개혁특위 구성의 의견 접근을 보면서 합의되는 듯 했지만 막판 상임위 배분에서 멈춤 신호가 켜진 겁니다. 방송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위원회를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통상적으로 여당이 맡아왔어요. 의석수가 부족하다 보니 두 개 다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위와 가방위 둘 중에 민주당한테 선택권을 줬습니다. 언론장악, 방송장악 시도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행안위와 가방위 이외에 모든 상임위 우선 선택권을 대승적으로 양보하면서 기울인 민주당의 노력이 허탈할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임위의 소관 업무를 일부 조정하자는 새로운 제안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은 여야 모두 검토 단계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교착 상태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16개 상임위별로 결산특위를 만들겠다며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원구성이 장기화되면 민생경제특위를 만들겠다고 맞받으며 서로 압박 수위만 높이고 있습니다. 당초 여야가 스스로 정한 시한은 재원절인 내일까지였습니다. 결국 시한을 넘겨 다음 주 중 합의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내일 재연절 경축식에서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에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의 실세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이 빈 살만 왕세자는 4년 전 왕가를 비판해온 언론인 카슈끄지를 잔인하게 암살한 배후로 지목돼 왔는데요. 이 사건으로 사우디를 고립시킬 거라 공언해온 바이든이 입장을 바꿔 먼저 왕세자를 찾은 배경이 뭔지 정영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먹을 내밀어 인사하는 인물. 사우디의 절대 권력자 36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입니다. 그는 2018년 사우디 왕가를 비판하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잔인하게 토막 살해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우디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거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입장을 바꿔 왕세자를 찾아온 바이든에게 회담 초반부터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Jamal Khashoggi, will you apologize to his family, sir? President Biden, is Saudi Arabia still a pariah? 공식 회견장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Did you regret calling the Saudis a pariah? I don't regret anything I said. Did the Next question.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유가에 대응해 사우디의 원유 증산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We are not going to leave a vacuum in the Middle East for Russia or China to fill, and we're getting results. 미국은 사우디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에 공을 들여왔던 중국은 중동 국가들은 자주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말로 경각심을 드러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왕세자의 아버지인 국왕에겐 악수를 청했지만 여론을 의식한 듯 왕세자에게는 주먹 인사를 건넸습니다.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이번 만남에 대해 미국 언론에서는 악수보다 더 나빴다는 조롱 섞인 비판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지난달 조현병을 앓던 엄마가 초등학생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조현병 환자의 범죄. 과연 제도적 문제는 없는 건지 조재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자폐와 발달 장애가 있는 5학년 정호. 뭐 먹을 거야? 정호의 손등과 팔, 다리 곳곳에 흉기에 베었다 치료받은 흔적이 뚜렷합니다. 머리카락을 들춰보니 정수리와 이마에도 깊은 상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한 달 전 정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사람은 정호의 엄마입니다. 한 50발을 이상 꾸민 것 같은데. 그래, 저 깜짝 놀라서 피범벅 됐어요. 정호의 엄마는 올해 조현병을 앓아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직후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정호의 아빠도 조현병 환자입니다. 최근엔 뇌졸중 때문에 거동까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60대 후반인 고모 부부가 정호 가족과 함께 살면서 돌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힘에 부칩니다. 그 조현병 환자들은 제가 천암하고 천암댁을 겪어보니까 시한폭탄 같아요. 그냥 약을 안 먹으면 꼭 발병합니다. 그리고 조현병. 조율되지 않은 현악기가 불협화음을 내듯 뇌 신경계 이상이 발생해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조현병은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라기보다는 뇌에 발생한 질환이고요. 전 세계의 한 1% 정도의 분이 조현병이 발병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망상과 환청, 환각이다 보니 심해지면 범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망상에 나타나는 가상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점점 악화돼서 정말 완전 피크를 쳤을 때 이때가 제일 위험한 거죠. 환청을 더 믿고 계속 들어야 되고 이 사람 나에게 밥에 독을 타주는 나쁜 사람이다.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현병에 시달리던 30대 한의사가 악마에게서 도망치겠다며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한 안인득 사건. 두 사건 모두 범행 전 상당 기간 조현병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현병은 먹는 약이나 주사를 통해 꾸준히 치료하면 증상을 70-80% 이상 호전시킬 수 있고 일상생활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오히려 완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에선 조현병 발병 후 9년간 치료를 받고 증상이 나아져 노벨상까지 수상한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병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가 겹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가족이 그런 병에 걸렸다니 믿기지 않으니까 치료 시기가 자꾸 놓쳐지고 설마 아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입원을 엄격화한 문제도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지금은 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할 경우 가족이 강제로 이송하면 불법 감금으로 판단되는데 위험성이 높을 때 치료가 필요한 조현병의 실정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치료를 들어가지 않으면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그럴 때는 자기결정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환자분의 인권에 더 부합하다고 봅니다.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전국에 200여 곳 있지만 환자 본인이 등록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군에서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민간인 신분의 군무원에게 권총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게 논란이 되자 일단 여론을 듣고 추진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었는데요. 총기 지급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최근 한 육군 부대에서 권총도 아닌 소총을 쥐어주고 심지어 안전 장비도 없이 사격 훈련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육군 모 부대 연병장, 민간 인력인 군무원 10여 명이 엎드려 쏴 같은 사격 자세 교육 등을 받았습니다. 주력 소총인 K2로 한 훈련. 그런데 사격장에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부 군무원은 공포탄을 장전해 실제 사격까지 했습니다. 총기 지급이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사격을 해도 되냐고 질문하자 군 간부들이 경험이니까 다들 쏴보는 게 어떠냐. 이런 경험은 어디서 못한다고 말했다고 군무원들은 전했습니다. 군무원에게 권총을 지급하는 계획이 논의되긴 했지만 실제 훈련이 그것도 소총으로 처음 이뤄진 겁니다. 게다가 실제 사격임에도 방탄 헬멧이나 귀마개 같은 보호 장비는 지급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격 통제관으로 근무한 군 관계자는 공포탄이라도 화염이나 격발음 등을 감안하면 사격 훈련장에서 정식으로 장비를 갖추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포탄 사격 중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 특히 실탄이 섞여 오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부대 측은 사격 참여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이루어졌고 안전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희망자가 없어도 욕먹고 특히 신입분들이나 오신 지 얼마 안 된 나이 젊은 분들은 더더욱 더 그럴 겁니다. 군무원들은 군 당국이 총기 지급은 논의 중이라는 민원 답변을 내놓고도 실제로는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군무원들을 이제 초급 간부 대용으로 쓰려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전투 인력으로 채용된 만큼 그 군인과 군무원의 이원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총기 지급안에 대해 아직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는 입장만 거듭 내놨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여름 휴가철 겨울올림픽 경기장에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위도 식히고 겨울 스포츠도 배우고 또 올림픽 영웅들도 만날 수 있는 이색 피서 현장을 이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난생 처음 잡아본 컬링 스톤이 은빛 빙판을 가로질러 미끄러집니다. 좋아. 빙상 스포츠를 체험하러 충남 보령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 평창올림픽 컬링 은메달리스트인 팀킴 선수들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몇 점일까요? 노란색은? 먼 지역에서 강릉까지 와서 컬링을 체험해줘서 되게 선수 입장에서 되게 감사하고 체험을 통해서 일반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시원한 곳에서 겨울 스포츠를 배우고 올림픽 영웅들도 만난 학생들은 더위를 모두 잊었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타고 친구들하고 같이 타니까 재밌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빙상 경기장에선 패럴림픽 종목인 파라 아이스하키 강습이 한창입니다. 평창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뒤 지난 2월 베이징 패럴림픽에선 감독으로 활약했던 한민수 감독이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하고 손목 꺾고 뒤를 찍고 자 눌러보세요. 이렇게 쭉. 장애인을 이제 편견을 깨고 이걸 체험한다는 게 이 취지니까 이걸 해보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마음에서도 이제 이해가 되고. 평창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부쩍 날씨가 더워진 요즘 하루 평균 100명 넘는 학생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컬링과 스피드 스케이팅, 파라 아이스하키 등 3개 종목을 하루부터 길게는 2박 3일 동안 체험할 수 있는데 이달 말까지 1,500여 명이 이미 예약을 마쳤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한여름 피서하면 그래도 역시 바다죠. 하지만 사고 위험에 대한 긴장을 한시도 늦출 수 없는데요. 오늘 현장 365에서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수상구조대를 허원철 영상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침부터 뜨겁게 달궈진 해운대 백사장. 자, 전방에 기사 발견! 기사 발견! 넣으세요! 뛰어! 나 또 내려간다! 나 또 내려간다! 한 명을 살려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을 구조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조금 많이 빡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네. 자, 뒤가 들어왔습니다. 스윙! 시원한 바닷물이 더위를 식혀줄 법도 한데요. 사실은 그 반대라고 하네요. 보통 1시가 넘어가면 이제 슈트를 입고 있어도 되게 춥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해야 하는 일이고 기석에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런 사명감으로 지금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이안유에 떠밀려 1차 중대성 밖으로 나가는 상황, 제트와 보트는 즉시 현장 투입하도록. 구조대의 훈련은 이곳 해운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안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파도를 이안유라고 하는데 사실 수영을 엄청 잘하는 인원이 아니고서야 빠져나오기 힘든데 동력 장비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접근을 해서 대통령이 태양이고 현재 태양 앞에 해파리 쪽인 환자 발생했습니다. 이 노란기 해파리야? 종류는 모른답니다. 그냥 쏘고 바로 그래서 밖에 나오셨어요? 네. 어지럽거나 구토가 나면 병원으로 바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들은 한여름 태양보다 더 뜨겁습니다. 두꺼운 5mm 슈트를 입고 이렇게 2시간, 3시간 동안 땡볕에서 열심히 하는 대원들 보면 한편으로는 사실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해운대구 수상구조대라고 하면 대한민국 최고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별들의 축제 올스타전이 잠실구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롯데의 심장 이대호 선수의 은퇴 투어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멈췄다가 3년 만에 돌아온 올스타전. 수많은 팬들이 야구의 별들을 직접 보기 위해 잠실구장을 찾았고 선수들도 사인과 사진 팬 서비스로 답했습니다. 대상 포진에 걸린 김광현은 입원하라는 의사의 권유를 뿌리치고 팬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사인은 안 필요하죠? 많이 좋아졌어요. 통증이 많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경기장 밖에선 추억의 주먹야구 경기가 열렸고 경기장 안에서는 구단 마스코트까지 함께하는 이어달리기가 열려 야구장을 찾은 팬들은 오랜만에 선수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올스타전 시작을 앞두고 1시간 넘게 비가 쏟아져 취소 우려도 있었지만 40주년을 맞아 한국 야구를 빛낸 레전드가 발표되면서 뜨거운 열기 속에 경기는 시작됐습니다. 드림올스타 선발 김광현이 대상 포진의 고통을 참아가며 1이닝을 소화한 가운데 약속대로 레게 머리에 이종범 주니어라고 적힌 유니폼을 입고 나온 이정우는 공격과 수비에서 올스타전에 걸맞는 명품 플레이를 선보여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전날 홈런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대호는 오늘 올스타전을 시작으로 은퇴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프로축구 울산 엄원상 선수의 리그 10호 골입니다. 멋진 발리슛으로 팀의 선두 질주를 이끌었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서울의 호우주의보는 해제가 됐지만 지금도 중부와 경북지방 곳곳에 다소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대기 상층에 한기가 자리한 가운데 불안정이 매우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늦은 밤까지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휴일이자 제헌절인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는데 강도는 오늘보다 약할 것으로 보이고요. 남부지방은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는 장마 전선이 제주와 전남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고 모레부터는 강하게 발달해 북상을 하겠는데요. 이번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 최고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과 경북 북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과 제주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2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29도, 대구가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다음 주 남부지방은 중후반까지도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중부지방은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갈수록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6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